올리비아 뉴먼 감독의 신작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 도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델리아 오원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아직 원작 소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영화와 소설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영화에 한해서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제가 노래하는 것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리즈 위더스푼이 영화의 제작에 참여했다는 사실. 아시다시피 리즈 위더스푼은 할리우드의 선굵은 배우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제가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2016년도 정도부터 제작자로도 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화에 대한 두 번째로 흥미로웠던 지점은 사운드 트랙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곡이 삽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테일러 스위프트는 대단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하는데요. TMI지만 얼마 전에 All Too Well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가제가 노래하는 것에 삽입된 그녀의 음악은 캐롤라이나라는 곡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원작 소설을 읽고 내가 몇 년 전 읽었을 때 완전히 빠져버린 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인연으로 인해 영화의 사운드 트랙에 참여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제가 노래하는 곳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려한 영화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고민해볼 지점들도 있었고요. 영화를 전체적으로 두르고 있는 서정적인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영화의 핵심은 문명과 비문명 혹은 도시와 자연 사이의 대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것은 카야를 둘러싼 두 남자 테이트와 체이스를 통해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아버지를 경유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 결말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야와 테이트가 새로 보이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제가 노래하는 곳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But I'd known for a long time. You know I'm going away soon to college. I had to do life alone. Catherine Danielle Clark is charged with 언급드렸듯 가제가 노래하는 것의 핵심은 문명과 비문명 간의 대조일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도시와 자연 사이의 대립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우선 카야를 경유한 배경이 그렇습니다. 습지소녀라고 불리는 카야는 자연 속에서 은둔의 형태로 살고 있고요. 그녀의 바깥 세계에는 그녀를 포용하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영화에는 카야가 어릴 적 학교에서 놀림을 당한다거나 그녀에게 선입견을 갖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기도 하죠. 특히 이것은 테이트와 체이스라는 두 남성을 통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도식적인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테이트는 비문명, 체이스는 문명으로 보이는 것이죠. 우선 테이트와 카야가 처음 만나게 되는 곳은 습지입니다. 또한 그는 카야처럼 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죠. 반면에 체이스와 카야가 처음 만나게 되는 곳은 해변입니다. 그들이 조우한 장소는 카야가 칩거하는 자연의 가장 외측 둘레일 것 같은데요. 아마도 자연과 마을의 경계 지점쯤이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체이스는 도시에서 습지로 유입된 사람인 것이고요. 자연에 대한 관심보다는 직장에서의 진급, 정략, 결혼 등등 도시에서의 성공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카야는 체이스와 시내에서 조우하게 되지만 테이트와는 자연에서만 만나고 있죠. 역시 두 인물을 대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사실 두 남성 사이의 가장 선명한 차이는 카야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데요. 특히 성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트는 섹스 직전에 자신이 카야를 망가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와의 동침을 거부하는 반면에 체이스는 처음부터 그녀의 몸을 탐하더니 결국 그녀와 잠자리를 갖게 되니까요. 모텔에서 벌어지는 배드시는 사실상 테이트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기도 하죠. 또한 테이트와의 시퀀스에서는 카야가 화자가 되어 나는 너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체이스와의 시퀀스에서는 카야가 청자가 되어 많이 하면 차차 괜찮아질 거야 라는 체이스의 말을 듣는 입장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누구와 얽히느냐에 따라 카야는 능동적이 되기도 하고 수동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카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카야는 습지소녀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 그 자체에 대한 상징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를 대하는 두 남성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문명인 테이트는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명인 체이스는 자연을 훼손하고 심지어는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체이스는 이런 대사를 하기도 하죠. 너는 내 것이다. 아무한테도 줄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체이스의 면면은 사실상 카야의 집을 탐내는 개발업자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영화는 이들에게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테이트는 왕자님, 체이스는 나쁜 X로 일반화시키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테이트는 진실로 카야를 아껴주었지만 배신을 하면서 거대한 상처를 주게 되고요. 체이스는 저돌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카야의 의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입체적인 캐릭터 형성 역시도 비유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테이트의 경우에는 자연을 수호하는 이가 결국 그것을 포기한 뒤 도피해 버리고 있는 현실의 면면을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체이스의 경우에는 자연을 정복하려는 이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물론 그 인물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 주변의 영향이 그것을 배가시켰을 수 있다라는 보다 면밀한 충의에서의 고찰이 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문명 대 비문명이라는 큰 맥락에서 본다면 가제가 노래하는 곳은 장르는 완전히 다르지만 저에게는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의 세계관과 동일한 괴를 갖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아바타도 문명이 비문명에 대한 정복을 시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였으니까요. Miss Clark finds herself here because it is easier to lay blame on an outsider. What do you want with me? I think you're gorgeous, smart as a whip. 저에게 가제가 노래하는 곳에 어려있는 테이트 대 체이스의 구도는 세대를 경유해서도 해석 가능해 보였는데요. 챕터 2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야에게는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카야의 현재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인물일 텐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폭력성은 어디서 온 것일까? 영화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회적으로 추정 가능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카야에게 본인이 군 시절 사용하던 가방을 선물합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아버지의 폭력은 전쟁으로부터 학습된 것이라는 코멘트로 보이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화의 배경이 1953년에서 1969년 정도이니 아마도 카야의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헐겁게 말해 카야의 비극의 뿌리에는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제가 노래하는 곳은 전쟁을 일으킨 윗세대의 아버지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진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다시 테이트 대 체이스의 구도를 끌고 오겠습니다. 테이트는 어린 시절 카야의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목격하고는 작은 몸을 부딪혀 그것을 막아냅니다. 반면에 체이스는 결국 카야의 마음을 갖지 못하자 집안을 부수는 등 그녀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폭력을 휘두르죠.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말해서 테이트는 윗세대에 반하는 인물인 것이고요. 체이스는 윗세대를 계승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카야가 테이트를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의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발 더 밀고 나가 세대에 대한 측면은 영화의 결말과도 결부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굳이 말하면 반전이 있는 영화입니다. 직접적인 답안지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사후 카야의 책에서 빨간색 털실 조개 목걸이가 발견되죠. 그리고 노년의 테이트가 그것을 집어 올리는 순간 포식자는 사라져야만 한다라는 카야의 나레이션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체이스를 사망케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실 카야가 흔적을 지우는 습관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등 이미 그녀가 살인범일 것이라는 떡밥이 있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카야가 체이스를 죽였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제가 노래하는 곳은 전쟁을 일으킨 폭력적인 아버지 세대를 다음 세대의 여성이 전복하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막아낸다는 측면에서 장르는 완전히 다르지만 스콧 해리슨의 근작 블랙폰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에서 자주 반복되는 새의 의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제가 노래하는 곳에는 여러 새들이 묘사됩니다. 새들은 습지에 머물다 계절이 바뀌면 떠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영화 속 이러한 새들은 카야와 테이트에 대한 비유로 보입니다. 우선 두 남녀가 처음 만날 때 서로에게 새의 깃털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마치 새들처럼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습지의 바깥으로 떠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죠. 카야의 경우에는 출판업자들을 만나기 위해 잠시 거주지를 벗어나는 경우가 그러할 것이고요. 테이트의 경우에는 물론 늦긴 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습지로의 획이라는 습성에서도 카야와 체이스는 새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을 새로 비유한다는 것은 이 영화의 핵심과도 맞닿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훼손시키면서 그것을 개발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새와 같이 자연의 흐름 속에 몸을 맡기고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인물이 생물학자가 된다는 설정도 이러한 주제를 부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에게 가제가 노래하는 곳은 서두에 언급드렸듯 굉장히 좋은 영화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테이트와 체이스는 선과 악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원작 소설을 읽진 않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작가인 델리아 오원스가 동물행동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녀의 이력에 의거해서 봤을 때 아마도 소설에는 자연에 대한 생생하고 세심한 묘사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화로 변환되면서
과연 영상화가 잘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영화 속의 습지에 대한 여러 묘사들이 풍부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가제가 노래하는 것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야를 보호하는 테이트, 카야를 훼손하는 체이스, 아버지의 폭력을 막아내는 테이트, 아버지의 폭력을 계승하는 체이스. 지금까지 가제가 노래하는 것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